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교수님이시면서 부동산에 조예가 많으신 소동기 박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구독자분들께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연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박사님도 좀 미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요즘 미국 금융시장이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급등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사모 대출 부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들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실 상황 우려들이 이렇게 연달아 터지면서 2007년도 8년도에 나타났던 금융위기가 또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제 지금 미국에 또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2008년 금융위기하고는 이제 결이 조금 달라요. 2008년도는 그렇죠. 부실 대출 문제,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과잉으로 대출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자꾸 증가하고 그때 버블이 꺼지면서 생긴 게 2008년도 금융위기거든요. 근데 지금의 금융위기는 조금 결이 좀 다른데 지금도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위험하고 이런 상태가 오지만 지금의 금융위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쟁 아니라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전쟁 때문에 물가가 더 크게 상승하고 특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의 디젤 가격이 최근에 한 40% 올랐어요. 디젤 가격. 그 40% 오면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산업 전반에. 농산물, 공산품, 일반 생활 필수품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일반 생활하거나 산업을 구동하는 데 쓰이는 기름이 다 경유잖아요. 그렇죠. 다 경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전쟁 아니라도 미국의 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상승폭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는 데가 많아요. 전에 줄 서서 먹던 음식점도 이제 줄 서는 게 별로 없어지고 이제 문을 닫는 업체가 생기고 미국에 지금 이제 LA 같은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LA 같은데 보면은 평균적인 공실률이 한 30% 되거든요. 근데 또 일부 지역은 40%까지 되는 데도 있고 심각한가 보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상당히 위기 상태고 또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하락세가 시작됐어요. 하락. 지금 미국의 주담대 금리가 한 6%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금리 상태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도 지금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상태가 나타나가지고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태는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상업용 부동산은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고 또 주거용 부동산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 언제 경제 위기가 2008년과 같은 경제 그때는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언제 경제 위기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다. 특히 이란 전쟁 때문에 그 가능성은 훨씬 더 커졌죠. 심각한 지금 미국 상태예요. 미국이 심각하죠. 얼마 전에 환율이 결국에는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넘었었죠.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중에 우리나라도 지금 IMF 아니면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처럼 그런 위기가 지금 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태는 IMF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환율이 1,500원 넘었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환율의 급등락에 지금 20원에서 30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도 보면 공실률도 많이 있지만 IMF 사태 때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또 자영업자들도 IMF 상태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주거용 부동산도 그렇게 가격이 막 상승하고 그런 국면이 아니에요. 침체 상태라고 봐야 돼요. 다만 강남의 일부 지역이 막 급등한다 오른다 그런 것 때문에 뭐 부동산 값이 막 폭등하는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침체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진입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 이런 것들이 지금 진입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거네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하죠. 과거와 다른 게 과거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IMF는 우리나라만 위험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위험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의 골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거 회복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네네네. 최근에 또 카드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연체율이 증가된 배경은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카드 연체율이 증가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연체율이 높아진 거는 돈 씀씀이가 더 커졌다는 건데 이거는 새롭게 짚어봐야 돼요. 네. 일단 대출이자 비용 또 물가 상승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네. 명목 소비 지출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체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질 소비 지출이 중요하거든요. 네. 실질 소비 지출은 하락했어요. 다시 말해서 소비 지출은 줄었는데 명목은 늘었는데 명목은, 실질 소비 지출은 하락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원인이 물가 상승이에요. 네. 물가 상승.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체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연체가 자꾸 생기면 가계부채가 위험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연체가 자꾸 늘어나면 네네.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계 파산도 나타날 수 있겠죠. 네네. 연체가 늘어나면. 이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부동산 쪽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은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올려야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보유세 실효세율이 우리나라가 얼마인가? 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한 0.1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1%에서 2% 사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OECD 평균도 한 0.33% 정도 네. 이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OECD 평균 정도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보유세를 2배에서 3배로 더 올려야 돼요. 뭐 미국에 맞추려면 10배 정도 올려야 되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외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제도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보유세만 올릴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커요. 네. OECD 국 중에서 최상위권이잖아요, 상속세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정해야 돼요. 보유세는 현실에 맞게 올리고 실효세를 올리고 나머지 양도세나 상속세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 연구와 마찬가지로 보유세만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되 다른 세제와 개편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보유세는 최후의 카드로 써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직 당장 쓸 때가 아니다. 뭐 최후의 카드로 써야 된다 하는데 저는 보유세는 최후의 카드로 써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보유세는 보편적인 과세로서 실효세율을 높여서 보편적인 과세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정책 보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책은 거래세를 높여버렸거든요. 양도세를 지금 중과하고 높이는 쪽으로 가고 취득세 중과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유세까지 건들면 이렇게 좀 뭘까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 중과는 5월 9일 이후로 이제 중과를 하잖아요. 네. 다주택자 중과는 보유세 개편이 없는 상태에서 다주택자 중과 그 유예를 해제해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5월 9일 이후에는 엄청난 세금을 맞게 되겠죠. 다주택자들은. 네. 그러니까 양도세를 중과하고 다른 세금을 올렸는데 물론 이거는 보유세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네네. 만일에 보유세를 본격적으로 손댄다면 사실 보유세를 손대면 단실내야 안 돼요. 입법 과정도 있어야 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유세를 하면서 다른 세금도 양도세나 이런 것도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은 양도세는 낮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낮춰야 된다고 봐요. 낮춰야 된다. 보유세만 올리면 네네. 완전히 왜곡돼 버려요 시장이. 그래서 퇴로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퇴로를. 그래서 보유세는 실효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되겠다. 뭐 두세 배를 올리던 OECD 평균 수준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이든지 간에 실효세를 높여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6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다른 영상 인터뷰에서 보면은 보유세 개편 카드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방선거 전에 매물이 좀 뭐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라면 뭐 어떤 카드가 있는지 혹시? 이제 지금 매물이 어느 정도 쏟아져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네네. 쏟아져 나오는데 쏟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다주택자가 안 판다고 해도 지방선거 이후에 세금을 많이 부담하면 되거든요. 이제 보유세 카드가 어차피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네. 안 팔면은 나중에 세금 부담을 많이 하겠다. 세금 부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죠. 네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고가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는데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세부담이 뭐 1,000만 원이 늘어난다, 2,000만 원이 늘어난다 이렇게 강남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종부세가 오른 거지. 그렇죠. 이거는 보유세하고 다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세금 폭탄이다 할 건 아니에요. 세금 폭탄이다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정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네네. 저는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재산세로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하되 실효세를 높여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정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공시가를 현실화시킨다, 안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락을 거듭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재산세는 한번 입법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보편적 과세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보유세로 재산세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 규제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좀 강한 지금 어필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투자 커뮤니티나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1주택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잡는 게 아니라 보편적 재산세 과세를 하면 된다고 봐요. 네. 그걸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거주 1주택도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네. 실효세를 높이면. 네네. 그래서 저는 비거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번에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조금 몇 달 연기하자 이런 완화안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연기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보유세 카드가 나중에 정착이 되면 비거주뿐만 아니라 실거주 고가주택도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네. 그래서 이런 보편적 과세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3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논의 및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내각에 지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요? 과거 정권에서 보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하면 적이 많아요. 네. 적이 많아요. 참모들조차 적이에요. 아, 그렇죠. 참모들 다주택자 많고 고가주택 강남에 많이 갖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책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일단은 뭐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참모들까지 저항을 해요. 과거 정권들 보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시행할 수가 없어요. 네. 효과적인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꼭 알맹이를 몇 개 빼먹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SNS로 다주택자 참모들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겠다 네네. 하는 거는 저는 이거를 잘 캐치했다고 봐요. 배치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정책을 하게 되면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내 집이 떨어지는데 내 집이 하락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정책이 아무래도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의 SNS로 자꾸 이렇게 뭐 국민을 협박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주택 참모들은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 이러면 공정한 정책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저는 과거 정권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다른 정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게 나가고 있죠. 네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제 좀 하다가 포기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과거에 포기해 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포기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포기하면 영원히 부동산 정책은 못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 정부 같은 경우는 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반발이 좀 세진다 싶으면은 좀 한 발 물러서 한 발 물러섰죠. 그냥 유예시키거나 뭐 유망 그럼 저항이 있으면 저항을 네. 받아들였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는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표를 무시하면 된다. 아, 그렇죠. 표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렇죠. 저는 정책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걸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과거의 대통령들도 기득권에 못 버텼는데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사방이 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적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퍼센트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저항의 세력은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과연 버텨낼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고 그렇죠. 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 네, 저는 이제 정권 초기에 이걸 하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정권이 2년 3년 지나가면은 이제 힘이 좀 빠지잖아요. 네. 그때 하면은 또 기득권 세력을 못 이겨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부가 지금 또 등록 임대 사업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대상으로 조준하면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올해 대출 만기인 매물만 한 1만 건 정도. 그렇죠. 그렇게 많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들이 지금 상환해야 될 금액이 20조가 넘는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향후 올해 시간이 가면 급매물이 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데 어떤? 그렇죠.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다주택을 사거든요. 네. 갭 투자도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출을 제한하면 압박을 느껴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대출을 상환해야 되니까. 네. 돈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을 하나하나 살 때마다 다주택이 될 때마다 대출을 그때그때 받았단 말이에요. 네.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런 이거는 매물이 많이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가 이렇게 매물을 내놓으면 다주택자가 나중에 자꾸 줄어들거든요. 네.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새로운 공공 부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가 또는 민간 기업이 임대주택을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했던 거를 이제 종료 발표가 나옴에 따라서 지금 강남 3구 집값이 뚜렷하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강남 고가 아파트들은 이제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국면이 네. 대세 하락 국면이라고 봐요. 네. 대세 하락 국면이라고. 실물 경제가 성장이 없는데 집값만 오른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실물 경제 성장 없이 집값만 오르는 거는 이거는 허상이거든요. 모래성이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대세 하락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지방은 미분양이 아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뭐 집값이 올랐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예요. 그러나 일부 지역 있잖아요. 강남 일부 지역. 거기만 집값이 상당히 오르는 그게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 일부 지역이 그 일부 지역만 부동산 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해소될 걸로 봐요. 하락 사이클로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 3구나 용산 2월 달에 투어제 신청 가격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에 외곽은 좀 상승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투어제를 시행하면서 강남 3구 중심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에 실거주 아니면 사기가 힘드니까 네네. 또 대출이 6억 이상은 불가능하잖아요. 네. 현금만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외곽이 지금 상승이 조금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수요는 한정적이라고 봐요. 이거는 풍선 효과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분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 불패 신화 그게 머릿속에 각인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크게 얻어 터지지 않고는 불패 신화가 안 깨져요. 네네.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요. 네. 과거에 부동산만 사면 돈 번다. 뭐 월급 받아서 하는 것보다 집값 오르는 게 월등히 크기 때문에 집 많이 살 길이다. 이게 투기적인 수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투기적인 수요가 아직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안 깨지기 때문에 외곽 지역이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조금 떨어질 때 사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외곽 지역도 떨어질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은 도시이론에 의하면은 오를 때는 중심지부터 오르고 떨어질 때는 외곽부터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런 패턴이 이어왔어요. 네. 오를 때는 강남 중심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떨어질 때는 또 중심은 맨 나중에 떨어져요. 네. 그 외곽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강남은 사이클이 다시 빨리 돌아오면 떨어지지도 않은데 또 올라가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이클이 중심부가 떨어지면 외곽으로 점점점 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근데 지금 중심부가 저는 하락할 걸로 보고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외곽도 하락할 걸로 봐요. 네. 물론 더 외곽으로 나가면은 뭐 미분양도 있고 오르지도 않은 지역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분양도 안 되잖아요. 그런 데까지 퍼지지는 않겠지만 하락할 것도 없는 지방도 있어요. 네. 그래서 중심부는 하락이 많이 할 거고 이렇게 높은 탑처럼 돼 있다가 이게 좀 완만해질 거라 보고 있어요. 중심지도 떨어지고 외곽은 떨어질 것도 없는 지역도 있지만 그 중심지가 좀 많이 주저앉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강남은 이제 버티다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노도강 네. 외곽세 서울의 외곽들은 좀 상승세가 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 떨어질 거라고 보죠. 과거의 부동산 상승기는 거의 전국이 다 올랐다고 보면 돼요. 네. 과거 우리가 경제 성장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거의 전국이 다 올랐어요. 중심지가 더 많이 오르고 지방도 막 들썩들썩하고 그 촌에 차도 안 다니는데도 부동산 값이 오르고 이런 광범위한 투기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네. 중심지 일부만 오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과거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죠. 30년 동안 오랜 기간 시장을 좀 보셨는데요. 현재 집값 흐름이 역사적으로 비슷한 시기를 박사님께서는 언제적 시기라고 보시는지. 지금하고 비슷한 시기를 찾기가 어려운 게 네. 우리나라는 과거는 고도경쟁 성장기예요. 막 인구가 상정하지 소득도 막 상승하고 집값 상승은 당연한 거였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는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집값 상승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거품이 많이 꼈었죠. 우리나라 1960년부터 한 30년 동안 1990년대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경제 성장률이 7%예요. 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서 3%대로 됐고 요즘은 어때요? 2% 지키기도 힘들고 네. 앞으로 10년 이상 더 지나면 0%대 성장률이 온다고 누구나 다 예측을 하잖아요.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리다. 과거는 경제 성장기, 소득 증가, 인구 증가 막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성장률이 낮은데도 실물 경제 성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다. 오르는 것도 전국적으로 막 오르는 현상이 아니고 중심지 일부만 오른다 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은 집값은 불패다. 네. 집값은 항상 오른다.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 뭐 월급 받는 것보다 불로소득이 훨씬 더 낫다.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아직도 오른다고 보는데 이러한 인식은 깨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은 장기 침체. 저는 장기 침체로 간다고 봐요. 과거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실무 경제 성장 없는 거는 허상이에요. 네. 모래성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무너지면 상당히 오랜 기간 저는 무너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무주택자들이 제일 고민이잖아요. 네. 제일 고민이에요. 우선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을 사야 되고 우리가 집 한 채 한 채 있으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거든요. 네. 그 집 한 채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당 능력이 있는데 사면 되는데 문제는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런 거품은 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 데다 대출을 많이 사서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대출을 갚을 감당 능력이 있는 정도의 대출만 받아서 집을 사는 거는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 뭐 서울 같은데 주택 보급률이 94% 정도 되거든요. 네네. 한 93점 몇 %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가 보유율은 43%예요. 그럼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과거에 신뢰를 안 했어요. 국민들은. 네. 아무도 신뢰 안 해요. 신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정책은 저는 제대로 할 걸로 보고 만일에 이번 정책마저 실패하면 부동산 값이 더 폭발적으로 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잡는 거라고 봐요. 거품을 잡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일단은 내가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 내가
감당 능력이 있는 집을 사는 게 좋고 그다음에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 무리하게 대출 받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10년 주기 사이클을 가지면 하락 시점에서 반드시 살 타이밍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다른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이 하락기다면 이제 무주택자들은 그럼 언제쯤 아직 하락기가 안 왔어요. 네네. 제가 이제 1960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경제 개발기인데 그때부터 보면은 10년 주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켜져 왔어요. 네. 근데 이 10년 주기가 언제 깨졌느냐? 이제 과거에는 10년 주기라고 하더라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용처럼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네. 왜 그렇게 올라가겠어요? 고도 경제 성장기예요. 네네. 사이클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네. 근데 앞으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언제 깨졌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 국면이었어요. 네. 하락 국면인데 코로나 때문에 0%대 저금리 상태가 됐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집값이 또 올랐어요. 네네. 또 올랐어. 물론 상가는 상당히 어려워졌지만 주택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깨진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이클이 깨진 거예요. 깨지다가 2022년도 또 하락 국면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그때 사이클이 왔었는데 그때는 또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막 풀어가지고 집값 하락을 방어했단 말이에요. 2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승기가 지금 너무 길어요. 네. 너무 길어. 사이클 10년 주기 사이클은 깨진 거예요, 이미. 예.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기도 상당히 길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임대 매물이 잠기거나 월세가 더 많이 올라서 무주택자들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주장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전월세가 이제 좀 오르겠죠. 네. 지금 전세 매물도 많이 줄었잖아요. 네. 많이 줄었잖아요. 이게 이제 전세가 없어지는데 이제 집값이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지금 이제 전세가율이 한 50%? 이 정도 될 거예요. 서울 시내 중심지 같은데 그러면은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전세 살던 분들이 그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생길 거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세나 월세가 이제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보유세 개편 카드를 전월세 시장이 오르니까 보유세 개편 카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네. 전월세가 오르는 거는 별도의 정책으로 공공 분야로 별도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지 보유세 카드를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전 잘못된 거거든요. 전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카드는 접어야 된다. 이러면은 다시 정책이 도로하면 타불이 되는 거예요. 네. 보유세 카드는 보유세 카드대로 쓰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보유세 카드는 네. 수요를 억제하기 때문에 보유세 카드는 쓰고 전월세 대책은 지금 일부 오르고 있고 전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정책으로 해야 될 사안이지 전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카드를 접어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정부가 별도의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월세 전월세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오를 수 있죠. 예. 그런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는 그러한 정책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로 보는데 네.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모형의 공공 임대주택, 공공주택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네. 싱가포르는 90%가 국유이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지만 거기서 좋은 장점만 따올 수 있거든요. 공공이 싸게 공급해야 된다. 저는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과거처럼 주변에 시세 거품이 잔뜩 낀 금액대로 분양가를 할 게 아니라 아주 싼 금액으로 뭐 반값 아파트라든가 이런 싼 금액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네. 또 기업 주도형 임대제도 이것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도 이제 기업 주도형 하면은 월세가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기업 주도형으로 하면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전월세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뭐 양도세나 이런 걸 많이 감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은 투자형 부동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월세 월세 주는 거죠.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를 주는데 투자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양도세 소득세 이연 제도를 둬가지고 사고 팔 때마다 양도세를 안 내고 최종적으로 현금화 될 때 양도세를 하는 양도세 이연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제도도 우리가 시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런 제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잘못하면 보유세 카드만 나오고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전월세 세입자들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저는 정부에서 다음 대책도 없지 않다고 봐요. 네.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것도 없이 그냥 뭐 보유세만 높이고 다주택자를 억압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네. 노도강 및 강북이나 이런 지역들은 지금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세 매물은 당연히 줄어들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하면 실거주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또 앞으로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시장을 주도한 측면도 있어요. 다주택자들을 앙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그동안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전월세 시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양도세에 그동안에 유예했던 거는 없애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정부에서 내야 되고 저는 나올 거로 보고 있죠. 보유세 인상 압박에 대해서 올해 서울 월세 가격이 150만 원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임대인들이 월세를 올려가지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월세로 좀 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월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높아지겠죠. 네. 월세 가격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보유세를 높이면 그 보유세를 월세 쪽으로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네. 저는 보유세를 조금 올리면 안 되고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집값이 하락해요. 네. 집값이 하락하는데 전세가 오를까요?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도 떨어지겠죠. 거기에 따라 떨어지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의 하락의 목표가 있고, 집값 하락도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유세 개편 카드를 쓰면은 집값이 상당폭 떨어지기 때문에 하락할 걸로 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게, 양도세 같은 경우에 세금을 많이 감면해 줘야 돼요. 특히 투자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감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보유세 카드를 안 꺼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나가지만, 나중에 보유세 카드를 실효세율을 정상적으로 쓴다면 양도세 또 대폭 낮춰줘서 출구를 열어줘야 돼요. 출구를. 그러니까 보유세가 만일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다, 또 OECD 평균 수준까지만 올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지금 낮아요. 네. 왜냐하면 공시지가도 시세보다 낮죠. 그 낮은 공시지가도 60%로 가격으로 과표 기준을 삼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면은 수요가 줄어들어요. 일단은 뭐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유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살아요. 지금 강남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 보유세가 싸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지금 종부세 올리는 것만 해도 못 버틴다고 난리는데, 정상적으로 보유세 개편 카드를 꺼내면은 못 버틴다고 봐요. 네.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만 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비버릴스나 이런 데처럼 고액 세금을 내고 높은 집에서 살고, 그런 데에서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고액자산가들은 세금을 엄청 많이 내요. 네. 한 1.25% 이렇게 내거든요. 부동산 값에. 네. 그럼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하기 때문에 부자들을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면은. 보유세를 많이 내잖아요. 네. 집값이 올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고액 자산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은 많이 하락할 걸로 보고, 집값이 하락하는데 전세값이 오른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월세 가격은 처음 오르겠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만일에 이제 보유세를, 실효세를 높이면, 예를 들어 강남 집값이 반값이 됐다. 그럼 집값이 전세값이 됐는데 전세값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유지 안 되겠죠. 월세도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 개편 카드는 보편적 과세로서 반드시 시행해야 되고, 이게 집값 하락을 방지하고, 강남 같은 데는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감당이 안 돼요. 네. 공급으로 해결이 안 돼요. 공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동안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일반 서민들은 살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보유세 개편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한국은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는데, 인구 증가도 끝나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 이후에 고도의 산업화를 이루면서 경제 성장이 지속되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사실상 개발 성장, 이게 끝났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그러면 아무 곳에나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일부 지역만 그렇죠. 한정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10년 이후에 지나가면 0%고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도 2%를 못 넘고 있어요.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 성장률이 2% 0%로 간다라는 거는 소비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비 여력이 없어지면,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가
스태그플레이션도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네.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져서 0%로 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소비력이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럼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네.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을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20년,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에요. 네.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는 GDP가 굉장히 높아요. 일반 국민들은 못 살아도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GDP가 일본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일반 국민만 못 사는 게 아니라 국가도 못 사는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 이거는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20, 30년 갈 수도 있고 일본 같은 데 보면 1990년대에 조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조 이상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돈 한 푼 없는 노숙자가 된 걸 봤어요. 네. 그 당시에 뭐 신문에 기사도 많이 나겠지만 그건 뭐냐면 부동산만 잔뜩 가지고 있고 대출 받아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전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말씀 잘 새겨드시고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리하시는 말씀 한번 해주시고. 지금 이제 뭐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란 같은 데는 전쟁 일어나기 전에 환율 상승이 급격했어요. 그래서 리알화라고 그러죠. 이란 화폐가 리알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해야 이제 알아듣기 쉽겠죠. 달러당 1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전쟁 전이에요. 네. 15,000원이었는데 3배 이상 올랐어요. 33,000원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네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400원인데 5천 몇백 원이 들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이란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명분이 된 거예요. 정쟁이 어지럽혀지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죠. 뭐 정부에서 잘 방어는 하고 있지만 환율이 1,500원 왔다 갔다 자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행복지수는 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 행복지수를 보니까 전 세계 67위예요. 네. 중국도 65위인데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67위예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이라고 봐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월급 평생 모아서 집 한 채 서울에 못 산다. 이러면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과연 월급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느냐. 집 한 채 못 산다. 이러면 행복지수가 자꾸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67인데 이러한 행복지수를 올리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기득권의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 우리나라 전체가 망해가는 길로 가지 않으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낸다고 생각하고 양보를 해야 되고 네. 또 강남 지역에 굉장히 지금 뭐 40억, 50억, 60억 이런 집에 살면서 은퇴하신 분들이 거기서 계속 살 이유가 없어요. 보유세를 높이면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과세 폭탄이라고 하는데 저는 과세 폭탄이 아니라 과세 정상화라고 봐요. 이런 정상화를 시키면 네.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저는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올라가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박사님의 좋은 부동산에 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시고 또 더 좋은 시기별로 이렇게 시장의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